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2016년 사교육 특집 2탄 학원 다니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배윤호 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배 원장은 신윤복 선생님과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그런 건 뭐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 저도 독자? 비슷하게 독자로서 네. 모든 책은 다 샀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랑 나무야를 굉장히 좀 감동 깊게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워낙 널리 읽히고 뛰어난 저작물이지만 배 원장을 딱 보니까 이 정도 책들은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교 1, 2학년생들에게 권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어떻습니까? 그거 읽히게 하면 또 학부형들은 우리 아들 빨갱이 만들려는 거냐 이렇게 또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죠? 예. 네, 그분까지는 아니겠죠. 자, 오늘은 학교 생활이란 것을 주제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내신 중요한 건 다 알고 내신 성적 향상 비법이 있습니까? 공부에 왕도는 없다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떻게 비법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 중일, 예비 고일,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학년 진학하는 학생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이 내신을 잘 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3월 달에 학교 가서 선생님 수업을 처음으로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야 될 내용을 3월 달에 학교에서 처음 들어야지만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교가 된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학원들에서 엄청 겁을 주고 어머니들도 막 이제 불안하고 이러시니까 여기저기 학원들을 많이 보내세요. 그렇게 여기저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정작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많이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건방져진다 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학원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성향과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데 학생들이 그걸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정작 수업 시간에 자버리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그럼 겨울방학 때 과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학원이 무리하게 선행학습이랑 이런 거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동업자들한테 좀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예비 중1 되는 학생들이랑 예비 고1 되는 학생들을 학원에 묶어놓는 건 일종의 고문이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6학년과 현재 중3 맞나요? 네. 이 친구들은 특히 학원을 좀 안 보내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특히 고1 되시는 학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이 SOS를 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어머님들이 학원을 알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학생이 3월 달에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4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나 이거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이런 과목에 서포트를 해주시는 건 가능한데 그냥 처음부터 무턱대고 모든 학원을 다 보내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학원에서는 마치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선행을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학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수학은 그렇게 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요. 그 수학편에서 얘기 네네네. 듣기로 하죠. 그런데 대개는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두고 지금 2달간 바짝 뭘 해놔야지 좋은 학교 갈 것처럼들 여겨서 학부모랑 아이랑 함께 긴장해가지고 막들 학원에 가서 선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더군다나 내신으로 보자면 그건 오히려 엷은 독을 탄 물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학원에서 이렇게 뭘 가르치다가 내신 시험 볼 때쯤이면 내신 대비라 그래갖고 진도를 일시 멈추고 이렇게 봐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저희 아이도 한동안 제 옆에서 보고서 참 별별 걸 다 한다 이랬는데 문제는 학원 선생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낸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 강조하고 수업 시간에 힘주어 말한 거 그거 귀 쫑긋하고 듣는 게 적어도 내신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고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가장 경제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생이냐면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는데 학원 다니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다가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그 각 학원별로 이제 기출 문제들이 나와요. 그 학교 기출 문제. 그것만 좀 복사해서 받으면 돼요. 뭐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전혀 예습으로서의 목적으로서의 학원은 이미 목적을 상실한 상태인데 그냥 남아있는 학원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죠. 학원의 본질은 복습이고 보습이잖아요. 근데 자꾸 예습을 시킨다는 건 돈을 더 벌기 위한 것밖에 방법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학생 하나하나를 맞춤형으로 그리고 내신 대비를 계속시키기에는 학원이 1년 12달이 돌아가질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자꾸 선행을 하고 마치 선행이 대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공부를 선행을 해봤자 결국 하는 건 수능 대비잖아요. 네네. 결국 그리고 고3이 되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고 학교에서도 계속 문제풀이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어차피 고3 때 한인데 굳이 겨울방학 이런 시즌에 그렇게 무리하게 해봤자 의미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능률도 별로 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너나 없이 다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예습, 그러니까 선행학습 이런 것들이 실은 학원에서 조금 이렇게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렇게 막 방송에서 자기 속해 있는 업종의 영업 비밀을 격렬하게 폭로하고 그 바닥에 돌아가서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뭐 현실이니까. 네. 특히 수학 전문학원이랑 영어 전문학원에서 뭐 이제 예비 고1들 대상으로 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시키거든요. 10 to 10 뭐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건 제가 이제 영업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그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 프로그램을 짜느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렇게 붙잡아 놓는 건 수강료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영업 비밀을 얘기하면 고3 애들이 10월달, 11월달에 다 빠지잖아요, 수능을 보고 나서. 그 부족분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비 고1, 예비 중1한테 무리하게 수업을 강요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학 동안은 그냥 푹 쉬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곧 고등학교에 들어갈 현재 중3을 두고 있는 학부형들,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학생들 본인, 적어도 이번 한두 달은 좀 푹 쉬고 못 읽었던 책도 읽고 좀 릴렉스하게 보내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는 사교육 베테랑 배원장의 말이니까 좀 더 귀담아 들을 때가 있겠죠. 비교과 활동 이렇게 끊어 읽으면 맞죠? 네.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한 기록을 남기는 게 이제 생활기록부라는 건데 이 생활기록부에는 학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도 포함이 되지만 성적 이외의 활동들도 다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입시 추세에서는 성적보다는 이 비교과 활동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A, B, C, D로 이제 학생들을 평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차 같은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냐면 이 비교과 활동,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내신 성적의 비중만큼 이 비교과 활동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동아리 활동. 이것도 고등학교 3년, 2년간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참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고2 때 뭐 어울려서 그 사진 찍으러 다니고, 제가 그때 무슨 카메라 뭐 이렇게 찍는 모임을 하나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발적 동아리였는데, 그때 생각은 소록소록합니다. 인생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할 때인데, 동아리 활동도 이게 대학 들어가는데 무슨 일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취미나 정서 함양 말고? 그 부분, 이 학생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부 학원이나 일부 잘못된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가려는 과와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뭐 특히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 자소서를 보면 무슨 경제 토론 동아리 뭐 이런 데를 들어가요.
그런데 경제 토론, 영어 토론 동아리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게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글쎄. 학생들이 원해서 들어간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토론 동아리는 결국 경영학과 가겠다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농구부에 들었어요. 그런데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상담을 하러 오죠. 저는 농구부에 들었는데 어떡하죠? 망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망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이 학생이 농구부는 농구부인데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됐는데 이 학생이 이제 부장이 돼가고 직접 작전을 짰다는 거죠. 감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부원들을 놓고 각각 그 학생들의 능력치에 맞는 역할을 다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1학년들은 쭉 대기하고 있고 2학년만 주로 뛰었는데 실력이 있으면 1학년도 뛰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은 농구부 활동을 통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리더십과 네. 경영의 기초를 익혔다.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어머님들이나 상담가들이 막 무조건 공부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네. 그 동화책을 고를 때 아이에게 동화책을 골라서 사줄 때 우리나라 학부형들이 특히 그렇답니다. 부모들이 뭔가 교훈적이고 의미 있고 자기가 볼 때 뭔가 있어 보이는 동화책을 고르는 경향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런데 동화책은 철저히 그 동화책을 읽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고 그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골라줘야 한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 걸 듣고서 제가 밑줄을 한번 그었었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조차도 그렇다면은 제가 뭘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어쨌거나 자기가 가려는 어렴풋하게 정해놓은 전공과 꼭 맞는 어울려 보이는 동아리 활동하려고 절대 애쓰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라. 동아리 활동 그런 얘기죠. 네. 예. 소논문 작성. 고등학교 때 소논문을 벌써 씁니까? 네,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 활동이 본인의 어떤 취미와 관련이 된 거라면 네. 이 소논문은 본인의 관심 분야랑 관련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소논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이 가려는 과와 좀 약간은 일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아리는 보통 고1 때 이제 들어가는데 요때는 본인의 취미나 적성에 따라 가는 거지만 이 소논문 작성은 본인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논문 작성이 요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서 어떤 것을 공부했고 여기서 무엇이 부족한 걸 깨달았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이 학교에 지원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자기소개서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논문 작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에서는 보통 4명 내지 5명의 학생이 이 소논문 작성을 하기를 원해요. 혼자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식 교과 과목은 아니죠? 공식은 아닌데 이제 교육청에서 많이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러면 지도 교사도 따로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담당 과목 선생님께 그 소논문에 대한 주제와 목차에 대한 검사를 맡고 나서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명 내지 5명이 모둠을 짜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성숙해 나간다라는 것이 이거의 취지이죠. 취지인데 이것이 조금 요새는 변질돼 갖고 좀 이제 조금 일부러 어렵게 간다든지 오히려 굉장히 심오하게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바로 압니다. 이게 학생들 수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가 바로 검색이 되기 써놓은 거 때문에 보면. 예. 괜히 정말로 호기심이 나는 거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논문을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많이 갖고 오는데 제가 이제 논문 검색 사이트를 몇 개를 가르쳐 주면 얘네들이 이제 좌절하는 게 본인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다 연구가 돼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돼요. 예. 그러면서 자꾸 찾아보고 검색하게 되면서 훨씬 더 학문적인 능력이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그거 자체가 공부인데 네.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 벌써부터. 어쨌거나 소논문 작성하게 하는 그 취지는 참 좋아 보이네요. 네, 아주 괜찮은 방법이고요.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자, 학교생활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동아리, 소논문 작성 그거 말고 또 특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 말만은. 예. 도장 받아오는 봉사활동. 이 봉사활동은 그래서 봉사에 정말로 어떤 뜻이 있는 학생이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서 점수 받는 걸로는 어떤 큰 메리트는 사실 없어요. 이거 무슨 봉사활동이 아니고 의무던데. 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제가 요새 강조하는 건 이제 뭐냐면 자율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율동아리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동기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건데 요것도 요새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진행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회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요새는 학생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근데 학생회 간부나 뭐 아무튼 선출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학생회장이랑 이런 건 입후보를 하는 건데 학생회의 활동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본인의 의지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학생회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는 이제 축제 준비나 그리고 뭐 각종 학교 행사에서 이제 하는 일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자율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학생회장이 돼서 학생회장들은 본인이 학생회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높은 스펙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갖고 괜히 높은 데를 지원하고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봉사를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히 봉사활동에서 점수 따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진행형인데 한국사 준비. 이건 뭐 지금 교과서가 국정화 될 거에 대비해서 이 항목을 따로 넣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것과 관계없이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한국사 시험이 문과생, 이과생 모두에게 보게 됐거든요. 필수로. 네. 그래서 막 이제 또 학원에서 공포 마케팅을 막 하더라고요. 이걸 뭐 해야 된다, 뭐 미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한 2년치 문제를 쭉 봤는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예시문항을 봤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문제고요. 일단 범위가 굉장히 축소됐어요. 현대사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부분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에? 예. 그러니까 3.1운동에서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그리고 6.25는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가. 건너뛰어서 이제 근현대사 중에 좌우 해방공간 대립 이런 거는 건너뛰고 6.25 때? 대통령이 6.25 남침 북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권 바뀌고 나서 모든 시험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순서, 뭐 부산 대구 함락해서 수복해서 1사우트 요 순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모든 교과서마다 이 한국 지도가 그려지고 화살표가 북쪽 남쪽으로 크게 내려오는 걸로 다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게 독립운동사 부분이랑 현대사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여기를 다 드러냈어요. 여기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거의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공부하던 그런 암기 위주의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아주 쉽게 나오기 때문에 괜히 겁먹지 마시고 그냥 고3 돼서 여름방학 때 한 번만 훑어봐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이과 구분 없이 이걸 필수 과목화 해놨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막 머리 싸매고 또 외워야 되나 싶은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수준은 아니다. 더군다나 조금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은 싹 잡아 빼버려서 또 뭐 금초고왕 어쩌고 저쩌고 뭐 왕 이름들은 또 한참 외우긴 외워야 되겠군요. 탑 같은 것도 외워야 되고. 탑. 뭐 다음 중 무슨 시기순으로 정리한 것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양식이 틀린 탑 하나를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사라졌던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죠. 이게 지금 뭐 한국사 교육을 폐지했더니 나타난 폐단 그래가지고 언론과 사회의 지탄이 막 달아오르니까 다시 시키자 해서 지금 부활한 그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방정맞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일관성 없이. 그러니까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교과서 얘기해갖고 이게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이명박 정부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가 이게 공식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방송사들 주말마다 뭐 사극 많이 하던데 학생들이 그거 보면 한국사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까? 별로입니까? 그 학생들의 아이러니는 네. 그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거를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20대 이후부터 좋아하는데 학생들은 역사라는 과목 자체를 암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안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역사 공부를 다 끝내고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그 역사 드라마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드라마 속에는 히스토리컬 팩트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긴 하겠네요. 자, 오늘은 학교 생활,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쨌거나 특히 고등학교에 들어갈 자녀를 두신 분들 1, 2월 방학 동안 애들 막 학원으로 돌리시지 말고 진짜 그 아이가 일생에서 한번 편하게 누려볼 수 있는 5, 60일일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은 아니겠죠 물론. 학원에서부터 좀 멀리 떼어놓자 이 말씀 오늘 하나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님들의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엄마들의 참을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아이가 호소를 하고 그러면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3, 4월 달에 시험 한번 보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학원 보내지 마라 시리즈의 배윤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네, 6시 7분 되기 한 30초 전입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행간하고 마치는 걸로 하죠. 광주 어울 공방님. 야, 함께 맞는 비. 쇠귀 신용복 선생. 유명한 글귀들 중 하나죠. 우산, 비가 세차게 오는데 큰 우산으로 이렇게 나 맞고 나 쓰고 누구 하나 받쳐주는데 뭐 서로 조금 맞고 그러느니 그냥 우산 탁 집어던지고 함께 맞자 뭐 이런 일화 속에 나왔던 말 같은데 멋있네요. 글씨 그분은 참 글씨가 독특한데 나무에 관한 거의 달인의 경지에 올라있는 맞죠? 광주 여울 공방의 최선동 선생. 뭐 이분의 나무 사랑과 나무 재주는 뭐 뉴스가 아니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은 저 이거 광주에 엊그제 갔었거든요. 토요일 날 갔다 일요일 아침에 올라왔는데 이분의 작업 공방에도 들렀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나무에 글씨를 이렇게 어떻게 새기느냐, 어떻게 파내고 색을 어떻게 입히느냐 그랬더니 작업장에 데리고 가서 톱 이런 거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때는 이렇게 이제 막 작업 도중이었어요. 함께 일부까지 이렇게 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틀간 작업을 하신 모양이군요. 함께 맞는 비. 신영복 선생 여러 글귀들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이걸 골랐다는 얘기를 그 말을 하면서 최선동 씨가 지은 표정을 저는 유심히 바라봤는데 작업하고 있던 걸 보고 올라와서 그 다음 날 완성품을 보니까 또 색다릅니다. 멋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신영복 선생의 정신이나 생각 권유, 뭐 가르침이란 말보다는 권유, 제안 이런 게 더 그분에게는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맞는 비 참 좋습니다.
로니 선생님도 오랜만이네요. 추운 날씨 조심하시고, 목포떡이맘님도 광주에 왔다가 밤늦게 내려가실 때 제가 내려가시기 직전에 잠깐 봤는데 아이들도 아주 예뻤고 표정이 참 좋으시더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명아빠님, 이상돈과 김종인을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다. 이상돈이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던 없던 상관이 없는데 김종인 씨가 박통 옆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때 저들이 경제민주화 하겠어? 라고 말하면서도 내심 부러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그가 밟아온 과정이 순탄치 않았더라도 그가 말한 경제민주화는 이쪽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보다 무게감이 있던 거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에별리고님, 예, 광주에서 이번에 뵀죠. 많은 분들 뵀네요, 정말. 아주 애띤 동안이시고 참 착하다는 게 그냥 뚝뚝 얼굴에서 떨어지는 그런 외모시더군요. 말씀도 아주 경우 바르게 조곤조곤 겸손하게 하시고 반가웠습니다. 윙스님, 유사일에 이렇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야권 정치인이 있었나 싶다로 시작하면서 어느 야당 의원, 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견해를 남기셨군요. 일본 극우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정당이 야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일여 다 야가 아니라 이여 이야구도 아닙니까? 라고 대단군님이 그냥 단순한 풍자나 해악이 아니라 아주 통렬한 비판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인사말 이런 거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 읽지는 못합니다. 제 마음은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어느 기사나 컬럼 낭독 없이 최근의 몇몇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째, 저 사람을 빼오면 상대가 받을 타격이 얼마만 할까? 그게 혹시 인물 영입의 척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저앉히려고 하고 안철수 신당에서는 어떻게든 데려오겠다고 공을 들이고 또 뭐 많은 몇몇 사람 더 있죠. 정운찬 전 총리도 그러하고 천정배 의원을 두고도 지금 안신당하고 합칠 거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으로 아예 복당을 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을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는 좀 코미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 이념 그리고 노선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빼왔을 때 상대가 받을 타격을 영입의 척도로 삼고 있는 징후가 농후합니다.
특히 지금 안철수 신당에서는 박영선 의원 데리고 와야 지금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어 있죠. 이승만 국부 발언 어쩌고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영입자라고 해서 5명 전 장관급들 발표 축했는데 그중 3명이 비리 연루자고 이래가지고 발표 3시간 만에 취소하고 사과하고 거명됐던 한 사람은 내가 왜 비리자냐 그러면서 사과해라 그러고 막 소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지금 이렇다 할 영입자를 선보이지 못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지세 확산이 주춤 좀 빠지고 있는 초입에 들어서 있고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박영선 의원한테 매달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정책과 이념 그리고 노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초야에 묻혀 있었던 사람이지만 덜 유명하지만 실은 이분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높이 삽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입했습니다. 이게 진짜 영입의 가장 참다운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에 비교적 가까웠던 게 더불어민주당이 11명까지 영입했는데 그중에 몇 분은 그런 거에 좀 해당된다고 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전을 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도대체 당신 당의 정체성은 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무슨 여러분도 이런 놀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깜깜한 골목에서 딱 맞추면 정체가 뭐냐? 이러면 암구호 같은 거 뭐라고 사전에 짜여진 거 대답하면은 이렇게 패스시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체가 뭐냐? 아이들도 놀이 때 쓰는 말 정체. 네 본 모습이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넌 뭐지? 정체성 이러면 괜히 막 어렵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너 누구냐? 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뭘 하려고 하니? 그거에 대한 물음이 정체성 아닙니까? 정체성은 학문적으로 포장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냥 쉽게 말하면 놀이에서도 쓸 수 있을 만큼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면 도대체 쟤는 만나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 어느 이상으로 마음이 터지지가 않고 제가 하려는 걸 알 수 없으니 답답하고 더 이상 소통이 진전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비전이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새 정치가 뭐냐, 당신의 정체는 뭐냐라는 질문만 지금 3년 넘게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질문하는 사람도 지치고. 그런데 있는데 왜 그걸 몰라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조금 기다리세요. 보여줄 테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을 둘러싸고 이렇게 힘겨루기라기보다는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의원 한두 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런 코미디를 벌이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떤 사람이 움직였을 때 어떤 의원이 당을 바꿀 정도나 그에 준하는 커다란 행동을 통해서 움직였을 때 지각을 균열시킬 만큼 중량감 있는 의원은 저는 현재 의원 배지 달고 있는 298명인가 몇 명 중에서 한 2-3명 정도라고 봅니다. 2-3명. 그 2-3명이 누구냐? 좀 말하기 좀 그런데요. 적어도 박영선, 안철수, 이런 정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분들보다는 훨씬 중량감 있거나 올곧게 또는 숨이 일관하게 쭉 지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움직인다면 정말 그건 정치적 사건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각균열을 불러올 만큼의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정도 움직이는 사람들, 당적을 바꿀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0%입니다. 제로. 정작 그렇게 획기적인 지평을 바꿔버릴 사람들은 못 되는데 저 친구를 데리고 오면 저쪽이 좀 아파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꼭 데려와야겠어. 이게 과연 인물 영입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 배지 또는 뭐 배지는 현재는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 한 2-3명 빼고 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로 가거는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죠. 그게 제 정치 뭐 분석이자 제 코멘트인데 지금 입초시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 누구를 어디로 데려오면 어떨 것이다 뭐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가든 기본적으로 종속 변수입니다. 그 자체가 상수이자 큰 풍파를 몰고 올 그런 대단한 변수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면은 마치 저울을 추가 자기 쪽으로 기우는 양 막 공들을 들이고 뭐 신문에서는 매일 추측 기사가 난무하고 그렇습니다. 일간지 기자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기사는 써야겠고 일용할 양식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의도 관심 촉각. 며칠 있다가 알고 보니 찻잔 속의 태풍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거예요. 작법. 조계사다, 명동성당이다 이러면서 뭐 여기저기 이제 당 만든다고 막 둘이 셋이 다니면서 인사하고 인증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좋아요. 뭐 마치 뭐 만들면 어디 참배하고 누구들 인사하고 그 번호 순으로 딱 돼 있어요. 그 순서도 안 바꿔요. 그 잘못 바꾸면 또 의전 어긋났다고.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나? 꼭 저래야 되나? 저렇게 패턴화된 옛날 방식으로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들고요.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쇠귀, 신영복 선생 책 한 권이라도 읽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집단이나 정당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대가 뭐 하려는지를 모르니까 더 이상 관계 진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뭐 영입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겠어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정당은 붕당입니다. 붕당. 그리고 무슨 신드롬이나 암흑의 현상 이런 거요. 길어야 석 달, 넉 달 정도밖에 못 갑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아울러서 전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 원탑 체제로 간다는데 원탑이건 투탑이건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대표도 복귀할 수 있도록 마당을 까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깔아주는 게 아니고 까는 겁니다. 깔아주는 거 무슨 베푸는 거잖아요. 자, 내가 봐줄 테니까 너희들 들어와. 그게 아니라 까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하기에 여러모로 뭐 실기했거나 좀 그런 점이 있다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나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천정배 의원은 여러 면에서 구원이 좀 클 겁니다. 그럴 만한 구석도 있습니다. 더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요번에 쪼로로 매일매일 살라미스 뭐 식으로 순차 탈당했다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 이른바 비주류들과는 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정동영 전 대표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5년간 정동영 전 대표보다 더 진정성 있게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재벌 개혁 의제를 제기하고 실천한 사람은 더민주당 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 없습니다. 겨우 고르자면 을지로위원회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뭐 국회의원 하나 하겠다고 여기저기 출마했었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조롱하거나 모욕하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동영을 변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가 동작이나 강남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보면 그런 조롱은 무례하다는 겁니다. 다만 올 초에 당을 떠나서 탈당하고서 국민 생각인가 만들어가지고 관악 재보선 출마해서 결과적으로 분열됐고 승리를 새누리당에 넘겨줬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영 전 대표도 입장을 밝히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한번 순창 그의 집거지로 찾아가긴 했지만 한 번 더 누가 됐건 중량감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찾아가고 정동영 전 대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 손 잡고 따라 나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호남 일부의 더민주당 반대 기류를 타려고 하지 말고 그 기류를 바꾸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정동영 전 대표가 할 역할이자 몫이라고 봅니다. 호남 일부의 더민주당에 대한 꾸지람은 토호화된 의원들에 대한 거부감에서 시작돼 당 전체의 무기력증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는 식으로 커진 겁니다. 호남 민심을 고립되더라도 호남끼리 똘똘 뭉쳐서 호남 몫을 최대한 받아내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호남에 대한 모독입니다.
광주 전남 일부 의원들의 탈당 러쉬와 호남 민심을 등식 치환하는 것은 오독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정동영 전 대표가 회초리 호남 정서를 자신의 정치적 재기의 볼모로 횡령할 만큼 뭘 역사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의당과도 신실하게 논의를 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고요. 오늘 발인 있었죠. 신영복 선생이 평소 좋아하셨던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발인에서도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가수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 들으면서 작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